나밥 하니까 뭐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와 박영선 장관, 제목은 인연과 악연 사이입니다. 오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유한국당을 찾았습니다. 80여일간에 이어진 국회 파행 탓에 지난 4월에 했어야 할 취임 인사가 이렇게나 늦어졌는데요. 현장 화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축하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야 만나게 돼서 저도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인사청문회 하실 때 하셨나요? 최저임금 동결 또는 동결 수준의 그런 인상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을 때 너무 반갑더라고요. 야당 원내대표 하시기가 쉽지 않으시죠?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 이 야당 원내대표가 참 쉽지 않은 자리인데 지속적인 어떤 비판, 그것이 꼭 승리로 연결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좀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면 더 품이 넓은 원내대표로서 인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저런 거를 화기애매하다는 분위기라고 하는 겁니까? 근데 약간 동명상련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보시면요. 지금 화면 보세요. 야당 원내대표 쉽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여성 원내대표 선배 공유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두 사람 다 진심이에요.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합의해왔는데 그렇죠. 의원총회 추임 못 받았잖아요. 4년 전인지 5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2015년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2015년 가을에도 당시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할 때 그 여당과의 어떤 2014년이군요. 예, 2014년에 그 세월호 특별법 처리하는 문제를 가지고 당시에 저 새누리당 원내대표하고 합의를 하고 왔다가 의원총회에서 그 추인을 못 받아보다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뭐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만두네 마네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 나경원 원내대표도 공유할 게 많을 것 같다도 그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박영선 원내대표 한 얘기들 중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속적인 어떤 비판, 그것이 꼭 승리로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덕담을 한 것 같은데 저거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아마 본인도 해봐서 경험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야당 원내대표를 하다 보면 무조건적인 강공책을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강공책만이 꼭 능사는 아니다. 반대도 좋지만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수권 정당으로서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진리와 같은 말을 박영선 원내대표가 본인의 경험을 입각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마 좋은 얘기를 해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와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은 국회 입성 때부터 첫 여성 원내대표랑 공통점도 많았고 한때 저격 수비수로 크게 설전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2007년도에는 나경원 의원님이 주어가 없는 여인으로 엄청 떴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아니, 꼭 그 얘기 하셔야 되겠어요, 박영선. 좀 미안해요, 약간. 아니,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말때 제가 엄청, 대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상처받았어요. 어떻게 저 여인은.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주어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예전부터 말씀을 하시다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게 그 얘기는 아닐 거라는 표현이, 저 그거 갖고 여태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10년째. 지금부터 뭐 저희가 짓궂은 건 아닌데 악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보니까 나이는 뭐 3살 더 박영선 장관이 많은데 이 BBK 의혹 때가 좀 핵심이었습니까, 이현정 의원님? 두 사람은 사실은 정치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17대 때 이제 비례대표로 같이 정계에 들어와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야의 어떤 서로 이제 상반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촉망받은 정치인들이었죠. 사실 이제 비례대표에서 지역구에 가서 또 지역구에서도 이기고 또 대변인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원내대표도 하고 이 정치력이 사실 비슷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또 하나의 또 문제는 아까도 김태현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또 여성 정치인으로서 한계점들, 또 당내에서도 부딪히는 어떤 그런 서름들, 이런 것도 똑같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당내에서 보면 원내대표 시절에 어떤 비토하는 그런 것들을 다 겪었거든요. 아마 오늘의 만남에 보면 사실은 지난번 박영선 장관이 청문회 때도 거의 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07년도에 BBK 사건 터졌을 때 그때 이제 대변인으로서 또 저격수로서 본인들이 상당히 크게 활동을 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본인들이 느끼는 감정 묘하게 접합점이 있을 거예요. 사실 여성 정치인으로서 이 남성들 틈에 있어서 사실 크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을 느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동병상련도 솔직히 있을 겁니다. 김상일 평론가. 네.
제가 이 그래픽을 다시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이 다시 눈에 띄네. 왜냐하면 저도 왜 이 두 사람이 좀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까 했더니 2011년 당시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네, 맞습니다. 현 박원순 시장이 당선이 됐을 때 그때 뭐 상대당 후보 그리고 이제 경선에서 박영선 의원은 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예. 서울시장 선거에서 다시 붙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박영선 장관이 지금 그 국회의원 출마를 포기하고 그 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그렇죠. 장관이 된 이유가 다음 서울시장을 좀 겨냥한 부분이 있다고 많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러면은 그 다음 행보가 무엇이 될 것인가? 예전에도 한번 선거에 나가서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그 미련을 저는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 서울시라는 것이 사실상 소 국가예요. 외교하고 치안 이런 부분만 없는 소국가와 같아서 예. 다들 관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과거에 그때서부터 굉장히 비슷한 역정을 겪어왔고 지금 아까 그 동변상련 얘기를 하는데 자기 세력이 없이 원내대표가 돼서 그 자기 세력이 없는 서러움 속에서 원내대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예. 부분도 비슷하고 거기에서 한 발 도약을 하기 위한 목표도 좀 비슷한 두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서울시장 얘기도 하고 서울시에 다시 도전할 수 있을 거란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이제 모두가 이 판문점 북미 회동에 집중한 사이 이 서울시가 우리 공화당의 광화문 광장 천막 재설치를 막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우리 공화당 불법 텐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형 화분 80개를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물리적으로 아니면 폭력에 의해서 불가할 경우에는 저희도 강력하고 엄격하게 대응 조치할 생각입니다. 광화문 광장은 박원순 시장의 조경나무로 다 덮을 만큼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길 건너 광화문 광장에 천막 투쟁 장사를 차릴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으로 보셨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런 화분 80개 조치를 취했어요. 네. 두 가지 효과죠. 사실은 불법이기 때문에 개고장 날리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불법이라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모양새는 보기 좋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철거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기간 동안 잠시 파이낸스 그쪽으로 옮겨놨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외관상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화분에 뭐 꽃이라든지 뭐 저런 수목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뭐 지나가는 시민이나 이런 사람을 봤을 때는 외관상 괜찮다. 그리고 너무 촘촘하게 3m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막 설치는 좀 어렵습니다. 그 두 가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바로 전격적으로 화분을 3m 단위로 한 80여 개 설치한 걸로 보이고 그렇지만 그 천막 그 사이사이로 또 우리 공화당이 설치할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봤을 때는 무조건 설치하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6시 54분이거든요. 이 채널A 오픈 스튜디오의 근처에 이제 바로 6시부터 이 박원순 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또 우리 공화당이 한다고 해요. 그렇죠. 이제 오늘 이제 6시에 박원순 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 예. 뭐 박원순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강경책인 거죠. 그러니까 천막을 뭐 몇 개를 치든 간에 설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광화문 광장에 그 천막을 더 설치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민감용 경찰청장이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서울시 요청이 들어오면 그 광화문 광장에 다시 천막이 재설치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규를 해석을 하면 어찌됐든 간에 불법 천막은 시설물을 맞거든요. 그리고 변상금 부과 처분도 맞고 그리고 철거 처분하는 거 대집행하는 것도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다만 이제 조은진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 같은 경우는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죠. 뭐 비단 뭐 세월호 천막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녹색당의 선거사무소라든지 아마 민주노총의 어떤 그 천막이라든지 그런 것들 가지고 형평성을 얘기하는 건데 어찌됐건 간에 무엇이 맞든지 간에 지금 보시는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하고 공동대표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최근 며칠 동안 정계의 중심이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권 뉴스 중에서 이 뉴스가 가장 핫한 뉴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 정치적으로는 아마 정치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조원진 원내대표도 굉장히 글쎄요. 굉장히 나름대로 마케팅적인 활용을 잘한 거고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손해볼 게 없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제 귀에는 좀 들리는데 약간의 좀 소음이 들리고 목소리들이 들리는 게 아마 지금도 우리 공화당이 이 근처에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우리공화당의 천막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하지 않다고 10명 중에 6명은 위원장 의원님 일단 이게 계속이 되면 결국 세금만 쓰여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모든 나라든지 광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광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누구든지 간에 그 어떤 정책 주장을 하고 뭔가 어떤 모든 불만들을 쏟아내는 그런 장소로서의 광장의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광화문 광장은 언제부터인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광화문 광장이 이제 어떤 과다대표되는 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광장을 좀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광장도 어떤 면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면 지금도 보면 사실 걸어다니는 게 천막 사이로 지금 시민들이 걸어다녀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시민들이 이 광장에 나와서 광화문 시내에 나와서 걸어다니는 것 자체도 굉장히 하고 정말 이 스피커 소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다면 이걸 시민들이 왜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솔직히 아마 여론조사에도 나오지만 어쨌거나 본인들의 정책 주장은 좋습니다. 그러나 대형 스피커를 설치해서 딴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또 천막을 설치해서 그 사이로 걸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저는 더 이상 있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다 본다면 우리 공화당도 정당이지 않습니까? 국민들 반은 정당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 옳습니다. 그러나 주장하는 어떤 형식을 좀 더 국민 친화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게 적대적 공생이라는 얘기를 요새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싸우면서 본인 진영들의 이익을 다취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는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거 굉장히 이기적인 건데 이런 정치인들을 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심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꼭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김상일 시사평론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까지 쭉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는 이 얘기입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